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에 박흥식 교수님이 연락을 주셔갖고 저하고 정책하게 빅샷을 해라. 근데 이제 선택을 하라고 그러세요. 아직까지 다 안 찼으니까 누구 해도 괜찮죠. 누구랄까 고민을 했는데 린드블럼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특별합니다. 린드블럼이 1917년생인데 아직 살아있거든요. 97입니다. 47. 근데 린드블럼의 가장 최근의 저작이 뭐냐면 2001년에 낸 더 마켓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2002년에 그 책이 나오자마자 샀어요. 근데 한 챕터를 다 못 읽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지난 10여 년 동안을 저걸 언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박흥식 선생님 전화를 받고 집에 가서 제 책꽂이를 보는데 그 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야, 이게 린드블럼 쓴다 그러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볼 수가 있겠구나. 내가 잡은 게 린드블럼입니다. 근데 이렇게 린드블럼을 잡았는데 저는 알고 있다고 린드블럼을 잡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다 다시 저작을 읽는 듯한 그 작업을 좀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린드블럼은 점증주의 이론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점증주의 이론보다 린드블럼의 학문세계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근데 이제 린드블럼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사실 또 점증주의 이론이죠.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쓰다가 구글 스칼라이트를 가서 이노베이스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59년에 나온 더 사이언스 머더링 퓨가 이노베이스가 몇 회냐면 8,437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스칼라가 굉장히 정교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이것저것까지 합치면 아마 9,000회는 좋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이쪽에 필요 조건이 사이테이션 횟수가 5,000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학자가 3,500회라고 그러니까 린드블럼의 영향력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9,000회 지금 달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린드블럼이 79년 스틸 버든 나제 쓰루 논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59년 논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논문인데 린드블럼이 점증주의 이론이 정책 연구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는 게 나로서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린드블럼 논리에 있어서는 점증주의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린드블럼의 정책 연구를 어떻게든지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해서 분류를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하나가 정치와 정책의 관계, 두 번째가 정치와 시장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와 분석의 관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점증주의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내용이 59년 논문하고 79년 논문 그리고 브레이브하고 63년에 공부한 스펙티즈 오브 디시전 65년에 나온 인텔리전스 디마크러시가 여기 관련된 이제 논의들이 있고 정치와 시장에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보면 70년대 야스피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폴리틱스 앤 마켓스 그리고 2001년에 나온 마켓 시스템의 이 내용들이 이제 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는 79년에 코엔하고 공부한 유저블라지 그 다음에 90년에 나온 인크리엔 체인지라는 책의 이 내용들이 이제 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책학 시간에 항상 린드블럼 배우고 사실은 미국 정치학회 회장을 지내고 했던 린드블럼이 경제학자입니다. 학위도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59년 사이언스 머더링 푸 논문을 직접 한번 보시면 저자 소개가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오브 이코노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쓸 때도 여전히 경제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써놓은 게 뭐냐면 경제학자로서의 린드블럼이 지금까지의 린드블럼의 학문 세계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린드블럼이 이야기하는 다원주의나 점증주의 전부 다 뭐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격을 매기로 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패턴을 정치하고 정책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뮤추얼 어드저스먼트라는 개념입니다. 상호조정이라는 개념. 그래서 시장에서 조정하듯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조정해 나간다는 개념들이 있고요.
번째는 미국의 그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는 꽤 다른 시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시각에서 보자면 린드 블롬은 이코노미스트라기보다는 폴리티컬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정치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린드 블롬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정책 연구의 거장으로 떠오른 이유가 뭐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바로 정치 현상이 됐든 경제 현상이 됐든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현상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린드 블롬의 이제 출발점. 그래서 2002년에 린드 블롬의 최근의 저자라고 쓰는 시장 체제에서 보면 린드 블롬이 그 책을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켓을 생각할 때 경제를 생각하지 말고 사회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사회의 구성 원리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이 우리가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경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정치경제학자로서의 린드 블롬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의 모든 논의는 개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개인주의고 방법론적으로도 개체주의입니다. 그래서 린드 블롬이 평생을 갖고 이제 평생 동안 관심을 가진 게 바로 뭐냐면 개인은 어차피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정돼 나가는가를 보고 싶은 게 린드 블롬의 평생의 학문적인 관심입니다. 이게 이제 점증주의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은 그 정보나 지식에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불안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합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린드 블롬의 이제 주요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치와 정치. 이게 바로 이제 점증주의로 나타나는데요. 이 점증주의 모형에서 린드 블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누가 뭐래도 사이먼입니다. 그래서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을 이 정책 연구, 의사결정 연구에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점증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지능력의 한계, 정보의 부족, 시간과 자원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린드 블롬이 사용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 Successive Limited Comparison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제한됩니다. 컴프레hensive 갈 수가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연속적으로 제한된 비교를 해서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린드 블롬의 학문 세계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 바로 뭐냐면 개인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미시적인 데서 출발해서 거시적인 걸로 나아가는 겁니다. 린드 블롬의 세 가지 주제에서 관통하는 흐름이 바로 미시에서 출발해서 거시로 간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점증주의에서 린드 블롬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59년에 린드 블롬이 들고 있는 예인데요. X하고 Y라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이 두 대안을 뭘 택하든지 간에 A, B, C, D, E는 확보를 한대요. 그런데 Y를 택하지 않고 X를 택하게 되면 F를 더 얻을 수가 있고, X가 아니라 Y를 택하면 G를 더 얻을 수 있다면 X하고 Y의 선택의 문제는 다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F하고 G하고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경제학자로서의 마지막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지능력의 한계하고 이 마지막 어널리시스를 합치게 바로 린드 블롬의 점증주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린드 블롬이 여기서 고민에 빠진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비교를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개인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린드 블롬이 바로 들고 들어오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한다면 오류를 극복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린드 블롬의 점증주의는 이런 그 인지능력의 한계, 그 다음에 그 한계적인 분석, 그리고 다원주의에 결합됐던 게 바로 린드 블롬의 점증주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린드 블롬의 출발점은 바로 분리된 개인, 아이솔레이티드 인디비주얼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양반이 거기다가 다원주의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다원주의라면 정치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을 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치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을 보면서 이제 이 양반이 쓴 표현이 바로 뭐냐면 65년의 책 이름입니다.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이게 아주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민주주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다원주의는 민주적인 체제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 65년 책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당파적 상호조직입니다. 그 이전에는 뮤추얼 어드저스먼트라는 표현만 쓰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바로 정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이다 해서 이제 파티션 뮤추얼 어드저스먼트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윤두분한테 이제 또 두통거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제 정치 과정으로 들어왔더니 정치 과정, 미국의 다원주의를 봤더니 자기가 그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월남전이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윤두분한테 고의로 와닿은 게 뭐냐면 나하고 자기가 그려냈던 다원주의하고 실제 다원주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 로부터 다하고 찰스 윈드브롬의 생각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76년에 그 Politics, Economics, Welfare의 76년판 서문에 바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면 미국 자본주의의 불평등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줄곧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에서 출발해서 정치로 들어왔더니 정치의 실질적인 모습에 주목하게 됐고 여기서 바로 윈드블롬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표현인 The Privileged Position of Business라는 기업의 특권적 지위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79년에 스티븐 머더빙 나데 플루에 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능력의 한계에서 나오는 정증주의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인크리멘탈 어널리시스가 아니라 인크리멘탈 폴리틱스입니다. 그래서 왜 정증주의일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 원인은 뭐냐면 기업의 특권적 지위 때문에 사회를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hensive하고 레디컬하게 나가게 되면 원초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좌절당하기 때문에 윈드블롬이 이제 79년에 와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 엘리트들이나 혹은 정치 엘리트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을 이제 윈드블롬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마글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들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최대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슬쩍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려왔던 정증주의가 기업의 특권적 지휘관이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윈드블롬의 기가 막힌 이 정증주의의 구원이 바로 뭐냐면 기업의 특권적 지위 때문에 다시 정증주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정증주의 분석이 아니라 이제 정증주의 정치라는 것도 다시 이제 정증주의가 살아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정증주의를 발견하고 신다원주의에 가서는 정증주의를 구원하게 됐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년에 윈드블롬의 이제 폴리틱스 마켓으로 가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기업의 특권적 지위하고 민주주의의 관계입니다. 과연 이런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서 사실은 제가 대학을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매년 익히는 게 좀 오래됐지만 82년에 나온 논문이 마켓에서 프리즌 논문입니다. 감옥에서의 시장. 윈드블롬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 치고 시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는데 또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없다. 이게 이제 더 마켓에서 프리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윈드블롬이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윈드블롬이 주목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학자인 린드블룸의 배경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동거 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행위자 정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는 것도 행위자 정신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동거하고 있는가?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린드블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모든 폴리아킨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이제 그 린드블룸의 표현이에요. 모든 폴리아 다두 체제는 시장 체제지만 시장 체제가 반드시 다두 체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이권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한 방향으로만 화살을 가고 있기 때문에 린드블룸이 내린 결론은 이건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근데 왜 이 두 개는 거의 공존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린드블룸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개인 자유의 신장이었대. 자본주의도 개인 자유를 신장시켰고 민주주의도 개인 자유를 신장시켰고 이게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 위에는 같이 갈 방법이 없대는 겁니다. 그런데 린드블룸이 두 개가 같이 가는 이유로 설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개인 자유가 신장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압을 통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회 지배 세력. 그래서 사회 지배 세력이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폴리아키하고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지만 자신들이 시장을 통해서 지배권을 향유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에 의해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더 프리비즈포지션 오브 비즈니스라는 게 이 80년대에 이야기하는 그 니오마르크시스트 국가론에서 프렌드 블락이 이야기한 그 기업의 신뢰라는 개념하고 사실은 동일한 개념인데 바로 이런 행위자 지향성 때문에 린드블룸은 구조주의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린드블룸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데서 바로 이제 팔로틱스 앤 마켓을 보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서 바로 나오는 게 그 엑스체인지하고 오사르티하고 퍼스웨이션. 그래서 교환과 권위와 설득이 세상을 이제 구성하는 세 가지인데 린드블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히 결합하게 되면 일종의 정치 경제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현실의 자본주의와 현실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린드블룸이 77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플래너 사브런티 마켓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우리나라로 계가 주권의 시장 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이 어떤 생산을 할 것인가를 돈을 가진 소비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그 오토리티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현실의 그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린드블룸이 그 당시에 거기 근접한 하나의 사회로 봤던 게 지금 사라진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래서 팔로틱스 마켓을 보면 유고슬라비아 이야기를 꽤 길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린드블룸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나온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와 분석입니다. 이제 그 린드블룸이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자니까 이 양반이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치와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과학의 역할은 뭐냐? 어떻게 보면 나의 역할은 뭐냐? 그 상호작용에서 다 끝난다면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고민할 건 뭐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마르크스하고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의 지적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경쟁 상대는 바로 한미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린드블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한미모형을 통해서 한미승이 극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한미승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끼리 상호조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Intelligence of Partition Mutual Adjustm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파적 상호작용의 지혜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러면서 이 양반이 아주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합리모형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공격을 이제 해 들어가는데 그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제가 다시 린드블럼을 위해서 굉장히 감탄한 게 뭐냐면 요즘 이야기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하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선호에 관한 입장 차이가 린드블럼이 합리모형하고 자신의 견해를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합리모형에 있어서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를 극대화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선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가 뭔가를 정리하는 건 사람들의 선호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어진 선호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는 전문가가 문제를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리할 수 있어서 전문가가 합리적인 모형에 의해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모형이라고 린드블럼이 이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린드블럼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제 이 합리모형을 근거에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선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가 굉장히 재밌는 예인데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린드블럼 표현에 그걸 하게 되면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는다. 이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그 사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찾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선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 알고 문제가 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배고픈 사람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로 프레퍼런스의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학생들한테 합니다. 88년 3월에 혹은 87년에 너 배고픈데 뭐 먹을 거냐라고 87년에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물었다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88년에 매장이 처음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싶다라는 선호를 가진다는 그 자체가 컨텍스트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 이 사람의 선호를 규정해 준다는 거죠. 바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래서 린드블럼이 이런 선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누구를 사이트하고 있냐면 버그하고 러크만입니다. 바로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이야기할 때 바로 사회적 실제를 이야기하는 버그하고 러크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선호를 가지게 되는 건 바로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 바로 사람의 선호는 그러면 그 사회적 상호작용 때문에 통해서 이런 선호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내 선호를 만족시키지 않는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고 문제 해결책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린드블럼이 합리모형을 근저에서부터 비판하는 출발점이 선호에서부터 나옵니다. 선호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리모형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린드블럼의 이런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책 제목이 뭐냐? 어존이 쓴 책 제목. 그러니까 바로 정책은 캘큘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책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증거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정책 결정자에게 설득할 수 있으면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바로 린드블럼이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정의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정책 연구에 역할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79년에 나온 린드블럼의 유저블 아리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린드블럼이 1990년에 나온 인클루엔 체인지에 오게 되면 이제 이런 겁니다. 기업의 특권적 지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의 특권적 지위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 시장이 고용이라든지 경제 성장 같은 워낙 공적인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이 학교 혹은 미디어는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세뇌시킨다. 인닥트리네이션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도 정말 중요한 프라이머리 이슈에 대해서는 토론을 못하고 항상 세컨드리 이슈에 대해서만 토론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랜드블룸이 이게 이제 닫힌 사회입니다. 제대로 합리성도 발휘될 수 없는 사회. 그러면 이 틀을 어떻게 깰 것인가? 랜드블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열린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사고의 손상을 이제 회복시켜줘야 된다. 사고의 손상을 치유해줘야 된다. 사고의 손상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랜드블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게 사회과학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랜드블룸이 인크루징 체인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과학자의 역할은 사회공학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계문가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는 게 랜드블룸의 이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논문의 부제를 정치와 시장 사이에서 정쟁주의와 다원주의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랜드블룸이 90년에 인크루징 체인지에서 아주 재밌는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원주의가 문제가 많다. 기업의 특권적 지위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다원주의가 무지무지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다원주의를 그러면 포기할 겁니다. 랜드블룸 이야기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원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원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사회로 가야 되는 거고, 다원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프라이머리 이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행동을 사회과학자가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랜드블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2, 3분만 더 써서 결론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랜드블룸에 이제 다시 점전주의로 들어가게 되면, 점전주의에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오나 엑시온이 이런 연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랜드블룸의 점전주의에 대해서 나온 비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점전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두 번째는 보수적인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랜드블룸에 아주 가볍게 넘어갑니다. 미국하고 특히 60년대 있던 소련도 점전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회다. 그래서 이 점전주의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요. 두 번째 랜드블룸이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답변했던 게 뭐냐면 보수적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점전주의 정치로도 나오고 정치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자가 어떤 역할을 해서 열린 사회로 나가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랜드블룸이 기업의 특권적 지위에 주목하면서 정책 결정을 둘러싼 이런 사회적 제약 요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 사람이 분석하는 시각이나 행동은 여전히 개인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랜드블룸이 끝까지 해소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지적 작업에서의 갈등 양상은 제가 봤을 때는 점증주의론이 갖고 있는 개인자 제한성하고 기업의 특권적 지위라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저는 아마 랜드블룸을 끝까지 좀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걸 이제 본다면 랜드블룸이 기업의 특권적 지위를 하면서도, 그리고 랜드블룸의 미국 정치학계 대장 수학론 연설, 어나스테이트 마인드를 보게 되면 유럽에서 나온 우리가 급진적인 이론자를 받아들여서 미국 사회를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랜드블룸의 그 이후의 논의에서도 국가는 없습니다. 스테이트는 없습니다. 국가의 계급 편향성도 없고 국가의 구조적 지위도 없습니다. 국가가 없기 때문에 국가하고 사회의 관계라는 개념도 랜드블룸에는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제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린드블럼은 그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특권적 지위를 끌어들이기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기업의 특권적 지위와 개인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구조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전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했던 보편적 설명력이 어떻게 보면 정전주의의 가장 큰 약점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린드블럼이 정전주의를 옹호하면서 항상 이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79년 논문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뭐냐면 정전주의가 또 좋은 이유는 뭐냐면 조금만 했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치관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건 팩트 디펜던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그맣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역전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그 작은 변화가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걸 둘러싸고 있는 조건을 해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조건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결론에 적어놓은 게 린드블럼에 대한 비판을 하고 제도로라고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